안녕하세요. 조지아텍 로보틱스 PhD 과정의 박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석사부터 이제 삼성전자 통해서 약 한 10년간 지금 매니플레이션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매니플레이션의 기초에 관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수준은 대학원 1학년생, 특히 인트로덕션 로보틱스 클래스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분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니까요. 여러 박사님들께서는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니플레이션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건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매니플레이터 혹은 손가락이 어떤 물건을 파지하다든가 이동시킨다든가 하는 동작을 하는 기본적인 로보틱스의 한 분야입니다. 자, 이런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로봇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한 게 존재하는데요. 자, 저쪽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현재 아카데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로봇 타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로봇에서는 다빈치와 같이 수술용 로봇이 있고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산업용 로봇 분야의 듀얼 매니플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7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육축 수직 다관절 로봇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로봇들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비싸요. 물론 최근에 로봇이 싸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레벨의 로봇은요, 여기 조금 가려져 있긴 한데, 자, 데스크탑 로봇이라고 해서 유암이라고 부르는데요, $350의 사자유도 로봇입니다. 자, 저는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로봇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영상에 보이시는 여성분께서는요, 이 로봇을 구매해서 본인에게 시리얼을 먹이는 동작을 프로그래밍을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점이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문제점은요, 현재 로봇에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미 다 프리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건 같은 거 집었을 때 그냥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기구적으로 이미 이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진동 같은 걸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도 안 돼 있습니다. 설사 이런 게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뭔가 플래닝을 제대로 했다, 전략적으로 플래닝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더 부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전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리얼을 폈는지, 사람에게 먹였는지, 센서와 AI를 통해서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실제 이 스푼이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로봇이 확 움직이고 있어요. 인터액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5가지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좀 더 자유도가 높은 로봇을 설계한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키네마틱스, 그 다음에 진동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나믹스와 컨트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뭔가 이동을 위해서 플래닝이 필요하고, 역시 오브젝트를 감지하고 사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감지하고, 그리고 테스트가 완료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퍼셉션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기술들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키네마틱스와 다이나믹스입니다. 저는 이걸 엄태웅 씨께서 좀 기본적으로 설명하신다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키네마틱스는 조인트 스페이스, 조인트 값들과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 그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싶은 건요, 인버스 키네마틱스예요. 여러분의 엔드 이펙터, 로봇의 엔드 이펙터 포즈가 주어졌을 때 그 각도에 가기 위한 로봇의 조인트 앵글들은 무엇인가를 구하는 분야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제가 포커스를 두고 싶은 건요, 이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이건 이제 태스크 스페이스 혹은 칼테시안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요것과 조인트 스페이스,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의 사이즈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두 개의 사이즈가 같을 경우,
우리는 뭐 well constrained problem이라고 해서 유일한 해가 존재함을 뭐 수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인트의 개수가 조인트의 개수가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보다 더 클 경우,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under constraint problem이라고 해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을 수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7축암입니다. 7개의 조인트, 근데 XYZ 롤피치오 6개 해서 해가 무수히 많아서 이런 로봇을 우리는 kinetically redundant하다는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보신 뭐 코끼리 같은 로봇도 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인버스 키네마틱스는요, 우리가 시리얼 매니플레이터나 패러럴 매니플레이터나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복수의 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이제 6추감을 보실게요. 6추감은 뭐 6개의 조인트와 XYZ 롤피치오 6개의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에서 유니크한 솔루션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요, 조인트 레이지 때문에 뭐 엘보우 업다운, 뭐 리스트 업다운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이상의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7축 이상으로 가시면요, 엔드 이펙터를 고정한 채 이렇게 포스처를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셀프 모션 혹은 인터널 모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어딘가로 가면서 옵스테클을 어보이던스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에너지 이피션트한 모션을 만든다던가 이런 거를 위한 솔루션을 그 안에서 찾는 거를 우리는 리던던시 레졸루션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는요, 어떻게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푸는지 그리고 어떤 리던던시 레졸루션 메소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푸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날리티컬 메소드, 두 번째는 뉴메리컬 메소드가 있습니다. 아날리티컬 메소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했던 그냥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인버스를 하면 돼요. 6개의 변수가 있고 6개의 식이 있으면 우리 방정식 풀듯이 수식적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제 7축 이상의 로봇으로 가면요, 이제 변수는 7개인데 식은 6개예요. 그러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뉴메리컬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추가적인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축 암에서는요, 어떤 플레인에 대해서 이 엘보의 앵글 이거를 하나의 변수로서 또 추가함으로써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함으로써 이거를 좀 더 아날리티컬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문제점은 엔드 이펙터를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일일이 이 엘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표시해 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뉴메리컬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벨로시티 컨트롤 할 때 엔드 이펙터가 어떤 트라젝터리를 따라갈 때 그때 필요한 조인트 벨로시티 커맨드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은요, 이제 자코비안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각 조인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다음과 같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각 행이 의미하는 건요, 로봇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각 조인트의 컨트리뷰션, 기여도입니다. 자, 이 매트릭스가 만약에 6x6라면은 이제 정방향이니까 인버스가 가능하잖아요, 역행렬. 그래서 이제 델타 S 엔드 이펙터의 벨로시티에 이 자코비안 인버스를 곱함으로써 조인트 커맨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7축으로 가면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정방향이 아니에요. 그럼 인버스가 안 되니까 우리는 슈도 인버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아직은 인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인버스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뭐 이 대각행렬에 뭐 입실론을 더한다던가 하는 뭐 댐프드 스퀘어 메소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요, 이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인버스를 하지 않고 뭐 스텝 사이즈가 작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이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요 세 개까지는 엔드 이펙터를 컨트롤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고요. 만약에 엔드 이펙터를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이 포스처, 이 리던던시 레졸루션 이런 거를 컨트롤한다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널 스페이스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밑에 보시면요, 자코비안 슈도 인버스 다음에 널 스페이스 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어떻게 포스처를 이동시킬까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곱함으로써 좀 프라이어리티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의 문제점은요,
이거는 이제 프라이어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엔드 이펙터는 어떻게든 원하는 위치로 보내긴 하는데 이 엘보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가게 하는 그게 불가능해요. 리피터빌리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 요새 이제 7축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방법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이 대신에 익스텐디드 자코비안이라 해서 이 두 텀을 합쳐서 하나의 행렬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정말 로우 레벨에서는 1축 따로 컨트롤하고 나머지 6개 축 따로 컨트롤하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널 스페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의 대표적인 동영상인데요. 엔드 이펙터를 고정한 채 중간 포스를 돌리고 있죠. 하지만 약간 엔드 이펙터가 떨리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다이나믹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로보틱스 클래스를 이제 한 번 정도 들어보셨다면은 보셨을 만한 식이에요.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 이퀘이션. 이 식이 매니플레이션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케이스는 인버스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제일 아래 것인데요. 만약 플래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인트를 어떤 조인트 스테이트로 보내고자 하는 것을 구했다면요, 로봇을 거기로 보내기 위한 토크 값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식입니다. 조인트 스테이트들을 알고 있다면 이 식을 통해서 원하는 토크 값을 구해내는 거죠. 자, 반대로 어떤 환경에서 로봇에 가해진 토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토크에 따라서 로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거꾸로 계산하는 건요, 우리는 이제 포워드 다이나믹스라고 부르고요. 여러 가지 뭐 다이나믹 시뮬레이터에서 많이 사용되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을 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뉴턴 오일러 메소드, 또 하나는 오일러 라그랑지 메소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뉴턴 오일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리커시브 메소드라고 해서 여러분이 조인트 스테이트를 알고 있다면은 로봇의 루트에서부터 각 링크의 벨로시티, 엑셀레이션을 차례차례 구해 나간 다음에 다시 엔드 이펙터에서 거꾸로 각 조인트에 필요한 토크들을 구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뭐 컴퓨테이션이 이피션트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현을 해보시면은 펑션 한두 개를 재기적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원하는 토크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각 링크드 사이들의 관계를 계속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컴플렉스한 매니플레이션에서는 힘들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되는 게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메소드고요. 로봇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중간에 컨스트레인트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보고 해서 푸는 아날리티컬한 방법입니다. 저도 이거를 실제로 적용한 적은 없는데요. 풀어본 적은 많은데 실제로 풀어보면요, A4 용지 한두 장은 넘게 식이 쫙 나와요. 자, 아까 이 방법들과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 이퀘이션을 이용하면요, 원하는 조인트 스테이트 현재 값이죠. 그걸 알고 있을 때 그래비티, 중력을 보상하는 텀을 계산해서 액추에이터에다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로봇이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래비티 컴펜세이션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입니다. 자, 이미 엄태웅 씨께서 피드백 컨트롤에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원하는 조인트 스테이트가 있고 로봇에서 피드백이 들어오면은 네거티브 피드백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인 로봇은 이미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무척 높다면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배우신 인버스 다이나믹스, 특히 그래비티 컴펜세이션, 조인트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그래비티를 컴펜세이션 하는 텀을 피드 포워드로 넣어주면은 좀 더 응답성이 좋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인트 스페이스 컨트롤이고요. 여러분이 엔드 이펙터를 카르테시안 스페이스 상에서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는 맨 처음에 나온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적용해서 조인트 값을 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로봇을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그냥 구조예요. 어디서나 아마 대부분 다 쓰일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ABB 로봇의 환타 챌린지인데요. 이제 방금과 같은 구조를 비슷하게 이용해서 굉장히 정확한 포지션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단점이 있어요. 공장 같은 환경에서는요, 굉장히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람과 공존하고 있는 환경에서 저런 컨트롤을 하면요, 사람이 닿으면 사람은 죽어요. 진짜 한 방 맞으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모든 환경을 한 방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환경에 로봇이 부딪히면요, 로봇이 부개질 수도 있고 환경이 부셔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삼성에 있었을 때 제가 한 1억 원어치는 부셔봤던 것 같아요. 공장을 큰 매니플레이터 이용해서. 그래서 포지션 컨트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직접 우리가 쓰기에는. 그래서 많은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임피던스 컨트롤입니다. 자, 로봇과 환경 사이에 이 인터랙션 하는 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왼쪽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로봇이 어떤 디자이어드 앵글과 스프링 댐퍼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무스한 인풋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컴플라이언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과 아까 전에 그래비티 컴펜세이션이 합쳐지면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동영상과 같이 로봇을 이렇게 눌렀을 때 뭔가 스프링에 연결된 것처럼 줄렁줄렁 움직이죠. 이거는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임피던스 컨트롤이고요. 이거를 확장해서 태스크 스페이스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손과 손 사이가 스프링 댐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한쪽을 만져도 연결된 것처럼, 스프링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스프링이 막 늘어났거나 줄어들면요, 결국 큰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암을 어떤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면서 이 조인트 커맨드가 어떤 리밋을 넘지 않고, 그 다음에 로봇이 어딘가에 컨택을 했을 때 그 힘이 일정 이상을 넘지 않게 하는 조인트 커맨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사용하나 보면 뭐 쿼드레틱 프로그래밍해서 뭐 오브젝티브 펑션과 뭐 맥시멈 컨택트 폴서 일정 이하로 유지되게 하는 컨스텐트를 두면요, 그런 게 가능한데요. 자, 이거를 아까 전에 봤던 임피던스 컨트롤러와 합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로봇이 스킨으로 이렇게 센서가 있고요. 로봇이 이게 색깔이 잘 보이나요? 5뉴턴 정도